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건 노트북 화면 불빛뿐이었습니다. 텅 빈 서울의 호텔 방.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의 씁쓸한 향이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다녔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라이더. 한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요리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구걸하는 푸드블로거에 불과했죠. 화면 속에서는 지난주에 촬영한 영상 속 제 모습이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군요. 역겨워하는 표정, 조롱 섞인 말투. 그게 바로 지금의 저.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제 채널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음식을 도전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 음식의 깃든 문화나 역사, 사람들의 삶 같은 것들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영상 속에서 얼마나 더 혐오스럽고 얼마나 더 기괴하게 보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반응하고 논란이 생기고 돈이 되었으니까요. 채널은 무섭게 성장했지만 제 영혼은 서서히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봐, 알렉스. 다음 타겟은 정했어? 화상통화 너머로 에이전트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돈 냄새를 풍겼죠.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야. 오, 코리아. 아주 좋은데. 케이팝, 드라마, 화려한 도시, 그림이 잘 나오겠어. 그래서 이번엔 뭘로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려 볼 건데? 살아있는 낙지? 아니면 번데기? 그런 건 이제 너무 식상하잖아.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검고 길쭉한 뱀처럼 생긴 기괴한 음식 사진 하나를 띄웠습니다. 순대, 돼지 내장에 피와 당면을 섞어 만든 음식이라더군. 이름부터 완벽해. 피의 소시지, 블러드 소서지. 서양 시청자들에겐 그야말로 공포 영화 소품처럼 보일 거야. 이보다 더 야만적인 비주얼이 있을까? 피의 소시지. 하. 완벽해. 알렉스. 자네는 역시 사람들을 자극하는 데는 천재야. 마이클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일을 해치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한국. 제 머릿속의 한국은 그저 화려하기만 한 껍데기뿐인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신없고 깊이가 없는 곳. 음식 문화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단정했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요리나 남미의 정열적인 음식에 비하면 그저 인스턴트 문화의 연장선에 불과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순대라는 음식은 그런 제 편견을 전 세계에 증명해줄 완벽한 소재였습니다. 미개하고 야만적인 음식. 저는 이미 영상의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알렉스 라이더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좁은 편견에 갇혀 살았는지, 그리고 위대한 나라 한국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별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제 영혼을 되찾고 한나라의 깊고 위대한 정신을 경이로운 눈으로 마주하게 된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예상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번쩍이고 지나치게 질서정연했으며 비인간적일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쁘게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선 어떤 깊은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마치 잘 짜인 거대한 기계의 부품들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영혼이 없는 나라야. 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편견을 뒷받침해줄 첫 번째 증거를 잡았다는 듯이 말이죠. 서울의 심장부, 강남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끝없이 솟아오른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 숲, 명품 브랜드 광고로 도배된 거대한 유리 빌딩들,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역사적인 깊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날것의 모습,
제가 조롱하고 비웃을 만한 후진적인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거대한 세트장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카메라를 향해 능숙하게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공적인 도시, 서울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 같은 깔끔함 뒤에 이들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일서 감추고 싶어하는 야만적인 진실을 찾아 나설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사람들은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한다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곧장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낸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서민적인 시장. 바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강남의 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 사방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터져나오고 흥정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잉잉거렸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온갖 종류의 음식 냄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소한 녹두전. 그리고 마침내 제 목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여러 개의 순대 노점이 마치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솥에서는 정체 모를 역한 냄새와 함께 희뿌연 김이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젓반 위에는 검붉은 빛의 순대가 징그러운 뱀처럼 도아리를 튼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완벽한 비주얼이었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고쳐 잡았습니다. 대박이군.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림이 저절로 나오겠어. 저는 일부러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하고 낡아 보이는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이 더 진정성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가게의 주인은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얼굴에는 수십 년의 고된 세월이 깊은 계곡처럼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눈빛만은 놀랍도록 형형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의 소음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김이 나는 솥에서 거대한 순대 덩어리를 건져내 무심한 표정으로 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최대한 경멸적인 각도로 카메라에 담으며 과장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국의 피해 소시지, 순대입니다. 이 끔찍한 비주얼을 보세요. 동물의 내장 속에 피를 채워 넣었다니 정말 고대 시대에나 존재했을 법한 야만적인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서울의 심장부에 이런 음식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제 카메라 렌즈를 의식했는지 할머니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지도 그렇다고 불쾌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알 수 없는 시선에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낡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순대 1인분 주세요. 어색하고 딱딱한 한국어로 주문하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순대를 써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곧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 한 접시가 놓였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껍질, 그 속을 채운 투명한 당면과 군데군데 박힌 선지의 검붉은 빛, 그리고 함께 나온 정체 모를 내장 조각들. 역한 비린내가 뜨거운 김과 함께 코끝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헛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냄새가 정말 끔찍합니다. 신이시여, 이걸 정말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 이 야만적인 음식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포크로 순대 한 조각을 힘겹게 집어들었습니다. 물컹하고 미끄러운 감촉이 손끝까지 전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1쇼의 클라이맥스만 남았습니다. 이 순대를 입에 넣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가능하다면 바닥에 뱉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대성공을 거두겠죠.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롱과 경멸을 가득 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대를 입으로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 할머니였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그녀는 제 바로 옆에 서서 제가 들고 있는 순대 조각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음식으로만 보이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짖음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첫 문장처럼 낮고 담담한 울림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대사와 과장된 표정들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제 가면 뒤에 숨은 비겁하고 공허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남김없이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메라가 여전히 저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냥 음식으로만 보이냐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늙은 여인이 지금 내 쇼를 망치려는 건가? 아니면 내 조롱 섞인 말투를 알아듣고 시비를 거는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어떤 저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짙은 안개가 낀 새벽의 강처럼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건 내 무대고 저 할머니는 그저 배경 소품일 뿐이야. 저는 다시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하하, 아주머니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럼 이게 음식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예술 작품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저는 제법 재치 있게 받아쳤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텅, 텅, 텅. 낡은 도마 위로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상하리만 채 선명하게 제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제 연기의 흐름이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주변의 지저분한 환경과 사람들의 무지한 모습을 영상에 함께 담아 야만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풍경은 제 시나리오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커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척 보기에도 최신 유행하는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소위 말하는 힙스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겉과 똑같은 순대 접시를 가운데 놓고 웃고 떠들며 다정하게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입에 순대 한 조각을 넣어주며 가르르 웃었고 남자는 그런 여자가 사랑스럽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모습 어디에서도 이 음식을 억지로 먹거나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순대는 그저 맛있는 데이트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이번에는 잘 차려입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서 급하게 순대를 먹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음식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경멸이나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누군가의 소박한 일상이고 평범한 행복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제 카메라는 이런 모습을 담으라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가난한 시절을 추억하는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상한 복고풍 취미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으며 저는 다시 제 앞에 순대 접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장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포크로 찍은 순대를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뱉어내는 거야. 최대한 역겹다는 표정으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끔찍한 피비린내나 역한 내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쫄깃하게 씹히는 껍질의 식감,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 후추의 알싸한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고 함께 씹히는 당면은 부드러웠습니다. 이건
이건 야만적인 맛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한 맛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꽤 먹을 만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맛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알렉스, 정신 차려. 넌 이에 역겹다고 말해야 해. 저는 황급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씹은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미간을 있는 대로 찌푸리고 입꼬리를 경멸스럽게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재현은 이미 이 음식의 맛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저는 다른 비난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 맛은 속일 수 있어도 이 생은 속일 수 없지. 저는 매 눈으로 할머니의 가게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구석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래야 제 주장에 설득력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또다시 제 예상을 배신했습니다. 할머니의 가게는 낡고 오래되었을지언정 결코 더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은 썼을 법한 낡은 나무 도마는 칼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용하는 칼들은 날이 예리하게 서 있었고 크기별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그릇들은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하게 쌓여 있었고 할머니는 손님이 떠날 때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깨끗한 행주로 테이블을 닦아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손님에 대한 존중 없이는 불가능한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장인의 몸짓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조용하고 끈기 있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요란하고 천박한 쇼를 말없이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 그게 그냥 음식으로만 보이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질문이 아닌 제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한 질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비했던 대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제 연기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몇 마디 의미 없는 욕설을 내뱉는 것으로 영상을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정말 최악이군요. 전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그 말은 카메라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향한 변명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등 뒤로 할머니의 차분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은 저를 붙잡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날카로운 비판보다 더 무겁게 제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큰 길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승리감 대신 찝찝하고 불쾌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촬영은 실패였습니다. 아니,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은 아마 평소처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난 이 작은 의심과 혼란은 무엇일까요? 제 편견이라는 단단한 성벽에 오늘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방금 전에 불쾌한 기억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빛, 젊은 커플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리고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순대의 맛까지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젠장,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육설을 뱉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피곤하고 공허한 눈으로 저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눈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죠. 뉴욕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제 꿈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돈의 영혼을 팔아버린 껍데기뿐인 푸드블로거 알렉스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끔찍한 음식을 마주한 척 연기하는 제 모습이 역겹도록 가증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영상을 어떻게 더 자극적으로 편집할지 고민했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강통처럼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음식으로만 보이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냥 별난 느그니의 의미 없는 질문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끈질기게 제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의 다른 곳들을 돌아다니며 추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외국인들로 붐비는 이태원의 펍, 전통적인 모습을 흉내낸 인사동의 식당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함과 세련됨 속에서 저는 광장시장의 그 작은 가게와 허름한 순대 접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솔직했던 그 맛,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할머니의 손길, 그곳에 감돌던 설명할 수 없는 진정성.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 피어난 알 수 없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소음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장 할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순대를 썰고 계셨습니다. 마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요.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칠 전 떠났던 손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듯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왔구먼. 그것이 할머니가 제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할머니. 저 순대 1인분이랑 막걸리 한 병 주세요. 웬일인지 술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순대 한 접시와 차가운 막걸리 한 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잔에 따라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순대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혀가 느끼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하고 담백했습니다. 함께 나온 간 은 팍팍했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왔고 허파는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독특했습니다.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니 그 풍미가 배가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렴하고 소박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는 맛. 한참을 말없이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 2명이었습니다. 아, 역시 일 끝나고 먹는 순대에 막걸리가 최고야. 이게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몰라. 그러게 말일세. 우리 아버지도 이 집 순대를 참 좋아하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여기 처음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제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순대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식처이자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제가 야만적인 음식이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이자 소중한 기억이었던 겁니다. 제 편견의 벽에 또 하나의 커다란 망치가 내리쳐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보고 다녔던 걸까요? 저는 음식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자극적인 그림과 돈이 될 만한 가십거리만 보였을 뿐입니다. 저는 막걸리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단숨에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어디선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려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며칠 전에 제가 와서 카메라로 촬영했던 곳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정말 무례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 사과를 들은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였고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담담한 아주 복잡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과할 것까지야. 자네 눈에는 그저 그렇게 보였을 테니. 그 말은 용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제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자네 눈에는 그저 그렇게 보였을 테니. 그 말은 제 시선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할머니가 제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 끝없는 평온함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 담담한 말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데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가, 보구먼. 이까짓 음식이 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들 찾아와서 먹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만 이전과는 미세하게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단단한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셔틀었습니다.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제 말에는 어떤 비난의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제 감정, 제가 속해 있던 세계의 시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아주 먼 곳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에 시끄러운 소음이 순간 멀어지고 저와 할머니 사이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봐. 할머니는 턱짓으로 가게 구석에 작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선생님 앞에 선 학생처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물에 행주를 헹궈 테이블을 정성껏 닦은 뒤 제 앞에 낡은 찻잔을 하나 놓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치며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 전쟁이라고 아나? 할머니는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쟁,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책에서 배웠고 영화에서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흑백 사진 속의 낡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래, 책에서 봤겠지.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자네만 했을 때 이 땅은 잿더미였어.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됐지. 먹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 눈만 뜨면 누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땐 먹는다는 게 살아남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깊은 슬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온몸으로 살아낸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 여전히 모두가 배를 쫄쫄 굶었지. 그때는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 고기는 귀한 사람들이나 구경할 수 있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로 배를 채워야 했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끓고 또 끓었을 저 솥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함께 끓고 있었을까요? 돼지 내장, 그리고 돼지 피, 그런 건 버리는 거였거든.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는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로 먹을 걸 만들어야 했지. 깨끗하게 씻고, 삶고, 그 안에 당시 흔했던 당면이랑 채소 쪼가리들을 섞어 넣고 그렇게 해서 배를 태웠어. 그게 이순대의 시작이야.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만적인 음식. 제가 그렇게 불렀던 이 음식은 끔찍한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개함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위대한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끼리만 먹었지. 그런데 너무 굶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이걸 만들어서 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어.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다 같이 살아야 하니까. 한 그릇이라도 먹고 힘내서 살아야 하니까. 할머니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어린 소녀의 모습을, 굶주린 동생에게 순대 한 조각을 더 먹이려 애쓰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고 묵묵히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한 여인의 위대한 생애를. 그러니 정은이, 내 눈에 이 순대는 그냥 음식이 아니야. 이건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고 우리 아버지의 땀이야.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준 이 나라 사람들의 끈질긴 목숨 같은 거지. 이야기가 끝나자 시장의 소음이 다시 제 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음은 이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외침,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장의 모습이 바로 저 끔찍했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멸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혼이 없는 나라, 깊이가 없는 문화라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이 나라의 화려한 껍데기만 보았을 뿐, 그 껍데기를 만들어낸 고통스러운 속살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보이는 것조차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낱 음식의 유래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의 상처와 극복의 서사를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다시 채워주실 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극적인 영상을 찍기 위해 서울 거리를 헤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광장시장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할머니의 가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저 사람들을 구경하고 순대와 막걸리를 먹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호텔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에이전트 마이클에게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알렉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도 없고 영상도 안 보내는 건데? 피해 소시지 영상은 어떻게 됐어? 지금 당장 편집해서 보내란 말이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그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마이클. 물론 그에게 광장시장에서 겪은 일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에게 순대는 그저 돈 벌리 수단일 뿐. 그 안에 담긴 눈물과 역사를 이해할 리 만무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손자처럼, 때로는 말동무처럼 저를 대하며 당신의 삶을 조금씩 더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와 그릇을 닦기도 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채소를 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순대라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돼지 내장을 구하기 위해 새벽 일찍 부축장에 가야 하고 역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십 번을 소금과 밀가루로 씻어내야 했습니다. 속을 채우는 재료 하나하나에도 할머니만의 비법과 고집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결코 대충 만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은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가게 앞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나타났습니다. 첫 보기에도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앞을 가로막고 서서 거만한 태도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가게 빼라고 했을 텐데요. 선두에 선 남자가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그들을 쳐다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체념과 슬픔이 얼어 있었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곧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최신식 쇼핑몰이 들어설 거라고요. 이런 낡고 지저분한 가게는 이제 사라져야죠. 보상금도 두둑하게 쳐준다고 했잖습니까? 다른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가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이 역사와 삶이 담긴 공간이 그저 낡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사라져야 한다는 말인가? 여기는 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야. 내 인생 전부라고. 돈 몇 푼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유산? 하. 이런 돼지 내장이나 파는 가게가 무슨 유산입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할머니, 제발 현실을 좀 보시라고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 주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험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험악한 말을 내뱉고는 바닥에 침을 퇴폐했고 사라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그녀의 손끝이 그녀가 느끼고 있을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야만적이라고 비웃었던 그 작은 공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지켜져야 할 성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카메라는 다른 문화를 조롱하고 돈을 버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카메라가 진실을 알리고 이 소중한 것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겁한 판관자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시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 손에 들린 카메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극적인 장면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기록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기록자였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인부들을 동원해 강제로 가게 집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부 중 한 명이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고 할머니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걸 지금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오. 제 목소리에 남자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넌 또 뭐야?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당장 그 카메라 끄지 못해? 선두에 섰던 남자가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푸드블로거 알렉스 라이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가게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당한 일들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겁니다. 저는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채널에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켰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5000명, 10,000명. 제 구독자들은 갑작스러운 라이브 방송에 어리둥절했지만 화면 속의 폭력적인 상황에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이 순식간에 분노와 질문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알렉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왜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죠? 여기가 한국 서울이라고? 믿을 수 없어. 남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모습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 앞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 지금 장난해? 당장 끄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우두머리 남자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제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가게에서 녹두전을 부치던 아주머니가 프라이팬을 든 채 달려 나와 남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봐요. 젊은 양반이 노인네한테 무슨 짓이야. 남의 가게에서 지금 행패 부리는 거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건어물을 팔던 아저씨가,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가, 옷가게를 하던 젊은 여자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자신의 가게에서 뛰쳐나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시장 상인들이 양복 입은 남자들과 저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들 뭔데 우리 시장에 와서 함부로 손을 대? 이 가게가 어떤 곳인 줄이나 알고 이러는 거야? 여긴 우리 시장의 역사야. 외국인이 다 보고 있잖아.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섞어줘. 상인들의 분노에 찬 외침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터전과 이웃을 지키려는 굳건한 연대감만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표정하고 개인주의적이라고 단정했던 그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불의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은 완전히 기세가 꺾였습니다. 수십 명의 성난 상인들과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제 카메라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욕설을 몇 마디 내뱉더니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흐르는 감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감격과 끈끈한 동지애였습니다. 상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저놈들이 또 오면 바로 우리한테 말해요. 그들은 할머니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웃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유대감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을 끄는 것도 잊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카메라의 채팅창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어? 정말 감동적이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알렉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저들을 응원합니다. SOBEGAONDMOSISTOURNT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옆 가게 녹두전 아주머니였습니다. 총각, 덕분에 큰일 막았네. 배고플 텐데 이리 와서 뭐라도 좀 먹고 가.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가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곧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녹두전 한 접시가 놓였습니다. 돈은 무슨 돈이야. 그냥 먹어. 아주머니는 호탕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음식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튀김 몇 개, 시원한 식혜한 사발까지. 시장 상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을 대하듯 제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들이 내미는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일까요? 책에서만 보았던 한국인들의 독특한 유대감을 표현한다는 바로 그 단어.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끈끈한 무언가였습니다. 너와 나를 구분짓지 않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위대한 공동체 의식. 저는 마침내 카메라를 끄고 제 앞에 놓인 음식들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녹두전은 바삭하고 고소했고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맛본 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온기였고 정의로운 분노였으며 서로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코 찾지 못했던 진정한 맛을 저는 바로 그 순간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제가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사와 감동이 뒤섞인 맑고 투명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나라의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이 위대한 분에게 이런 인사를 받는단 말입니까? 저는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할머니께 그리고 이곳 모든 분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또다시 떨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젊은이, 자네 이름이 뭔가? 알렉스 라이더입니다. 알렉스, 참 좋은 이름이구먼.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지켜낸 것은 단순히 낡은 가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한 시대의 기억이었으며 돈으로는 절대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제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조롱과 혐오로 가득 찬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음식,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새로운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광장시장에서 겪었던 모든 일, 할머니에게 들었던 순대의 역사, 그리고 재개발 용역업체들의 폭력적인 모습과 그에 맞서 싸운 시장 상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과장이나 연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보고 느낀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종류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 덕분에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런 곳이 사라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SOBGWONGJONGMORKET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합시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당신의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단순한 인터넷 가십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유튜버가 밝힌 광장시장의 진실, 전통을 지키려는 시장 상인들의 위대한 연대.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시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광장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게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의 터전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시장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가게마다 막걸리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축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연호하며 저를 행가래 쳤습니다. 저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그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제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알렉스, 자네가 우리 시장을 살렸어. 자네는 우리 시장의 영웅이야.
건어물 가게 아저씨가 제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을 지켜낸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위대한 모습을 세상에 알렸을 뿐입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카메라를 켠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수십 년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할머니와 불의 앞에서 용감하게 함께 싸워준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해 한나라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빌딩이나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에이전트 마이클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영혼 없는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마이클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조금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하나 플레이트 접시 위에 이야기들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식에 담긴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콘텐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맛으로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거쳐 지금 내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지를 먼저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당연히 광장시장의 순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순대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새벽 도축장의 비릿한 공기부터 수십 번의 세척 과정을 거쳐 깨끗해지는 돼지 내장, 그리고 할머니의 손끝에서 정성스럽게 속이 채워지는 모습까지,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이 음식이 어떻게 사람들의 목숨을 이어주었는지에 대한 할머니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영상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들은 저의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푸드 콘텐츠다. 알렉스, 당신은 새로운 길을 찾았군요. 음식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순대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극적인 조회수를 쫓는 블로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와 역사를 연결하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공허했던 제 마음은 하루하루 채워져 갔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시장 상인들과는 이제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제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서 요리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지혜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가게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스한 햇볕 아래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렉스, 할머니가 나지막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보니 자네는 우리 순대랑 참 닮았구먼. 네, 제가요? 저는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겉은 까맣고 투박해서 다들 낯설어하지만 그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이 많아.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지. 할머니의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 더 가슴 벅찬 말이었습니다. 제가 야만적이라고 비웃었던 그 음식이 이제는 바로 제 자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활기차고 여전히 사람 냄새 나는 곳. 이곳은 제게 단순한 취재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스토리지 하나 플레이트 시리즈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한국의 숨겨진 음식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뉴욕에 실패한 요리사도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던 유튜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행복한 이야기꾼 알렉스 라이더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 서툰 한국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곁에는 시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제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었고, 서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제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겨울, 할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퍼했고, 저 역시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듯한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 단순히 순대 가게 하나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고단한 마음까지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광장시장의 역사이자 영혼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작은 편지 한 통을 남기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알렉스에게. 이제 이 가게는 내게 맡기마. 거창한 요리법 같은 건 없다. 그저 정직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라. 그것이 내 순대의 가장 중요한 비법이니 고맙다. 내게 와주어서.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그녀의 위대한 정신을 제가 이어가기로. 저는 가게를 물려받아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순대가 할머니의 깊은 맛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매일 새벽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수십 번 내장을 씻어내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정직한 마음을 담아 순대를 만들었습니다. 가게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낡은 의자와 테이블은 그대로 두었지만, 벽 한쪽에는 할머니의 웃는 얼굴이 담긴 커다란 흑백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러 나라의 언어로 순대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작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제 채널은 이제 음식을 넘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하는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에 맞서 싸우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함께 싸워줄 든든한 이웃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여러분께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이 풍경을 보며 영혼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에는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일궈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다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속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곳은 저의 편견을 깨부수고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게 해주었으며, 무엇보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순대라는 음식을,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여전히 어둡고 텅 빈 호텔방에서 세상을 향한 조롱과 혐오를 팔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모든 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고 조롱하기 전에 부디 한 걸음 더 다가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도 저처럼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위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런 기적을 선물한 나라입니다. 이곳의 음식,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 남아 이 위대한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의 음식이, 한 명의 사람이, 혹은 하나의 여행이 여러분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광장시장에서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렉스 라이더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